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해서 두 아들을 두고 있는 5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저희 가족에게 벌어졌던 믿을 수 없는 사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남편과 오랜 기간 연애를 했는데요. 막상 결혼을 하려니 많이 망설여졌어요. 남편은 자상하고 성실한 좋은 남편감이었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예비 시어머니가 젊은 나이에 청산 과부가 되어 두 아들을 힘들게 키워오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생 많이 하신 홀 시어머니라니 아들에 대한 사랑과 집착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왠지 어마무시한 시월드가 열릴 것만 같은 기분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결혼이 영 꺼려지더라고요. 자기야, 엄마가 자기 한번 데려오라고 하시는데 왜 시간을 안 내? 그렇게 바빠? 사실 나 좀 부담스러워서 부담스럽다니, 뭐가? 내 친구들도 전부 홀시어머니라고 하면 시집살이 장난 아니겠다고 걱정하더라고. 그래서 사실 좀 겁이 나네. 에이, 그건 홀 시어머니의 외아들일 때나 하는 얘기지. 나 외아들 아니잖아. 우리 형 있어. 자기 형 결혼하셨어? 그럼 우리 형수님이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잘한다고. 그래? 그렇다니까. 자기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엄마는 형수님이 꽉 잡고 있거든. 그래서 전 결국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였는데요.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손에 똥 서인 형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저보다 6살이 많은 형님은 인상이 좋고 성격이 서글서글한 것이 첫인상부터 너무 호감형이었어요.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홀시어머니를 모시며 함께 살고 있다는 형님은 동서가 생기게 돼서 너무 좋다고 처음 보는 저에게 살갑게 다가오더군요. 저도 그런 형님이 싫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부터 홀시어머니의 매운 시집살이가 시작되더군요. 큰애야, 반찬이 이게 뭐냐? 왜요, 어머니? 입에 안 맞으세요? 고깃국도 끓이고 잡채도 했는데. 네 입맛만 맞추면 되니? 울 아들은 생선을 좋아하는데. 애 젓가락 할 데가 없겠다. 아니에요, 엄마. 다 맛있구만. 형수님, 음식하느라 진짜 고생하셨어요.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야. 이따 저녁 때는 생선찜 좀 하고 김치라도 몇 가지 새로 해서 내라. 너 좋아하는 것만 만들지 말고 남자들 입맛에 맞추라 이 말이야. 네, 알겠어요, 어머니. 엄하고 깐깐하기 그지없는 시어머니의 말에 반항 한 번 없이 순순히 내내 하는 형님 모습에 전 정말 놀라고 말했어요. 이게 저의 미래 모습인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시댁에서의 첫 식사를 마치고 저는 조용히 형님에게 갔습니다. 그리고는 집안 분위기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봤죠. 와, 분위기 장난 아니네요. 어머니가 원래 저렇게 무서운 분이셨어요? 결혼 전이랑은 완전 딴판이세요. 홀시어머니 시집살이 맵다더니 직접 겪어보니까 더 매운 것 같아요. 시어머니들은 원래 자기 아들이 최우선이니까 동서도 익숙해지면 곧 괜찮아질 거야.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저희 남편 때문에 음식을 또 해야 되네요. 어떡해요. 괜찮아. 해놓으면 식구들이 다 먹겠지 뭐. 저도 도울게요. 아니야. 앞으로 지겹도록 할 텐데 오늘은 공주처럼 있어. 시댁에 온 첫날부터 일 시키면 되나. 고마워요, 형님. 남들은 동서지간에 사이좋게 지내기 힘들다고 하던데 저는 형님 복을 타고났나 봐요. 동서지간에 사이 안 좋을 게 뭐 있어. 며느리끼리 서로 위해주고 도와줘야지. 우린 같은 편이잖아. 안 그래?
형님은 이렇게 처음 시댁에 와서 모든 것이 낯설었던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집안이 잘 되려면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고. 그런데 우리 형님은 시어머니 모시는 거 하며 식구들 챙기는 것까지 그 말에 딱 들어맞는 정말 완벽한 맏며느리 같았어요. 갓 시집온 새댁이었던 저는 그런 형님을 보면서 존경의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저도 형님을 본받아서 가족들 잘 챙기고 집안을 화목하게 하는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죠. 저희 시어머니는 33세 아버님을 잃고 당시 13살, 11살이었던 아주버님과 남편을 그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키워오신 분이세요. 아버님은 병환으로 돌아가셨는데 한참을 아프셨기 때문에 돈벌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으셨죠. 그나마 조금 있던 재산마저 전부 병원비로 다 들어가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어머님 수중엔 정말 10원짜리 한 장 남아있지 않았다고 해요. 주변에서는 여자 혼자 벌어 애들 건사하기 힘드니 좋은 남자 만나 제가 하라는 말도 많았지만 어머님은 당신 자식들이 혹시 천덕꾸러기라도 될까 싶어 재혼하지 않고 40년 세월을 혼자 버티셨다고 하더군요. 한창 돈 많이 들어갈 나이의 사내 녀석을 둘씩이나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기 위해서 어머님은 진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다는데요. 체구도 작으신 분이 공사장에서 벽돌 나르는 일까지 하셨다니 그 고생은 일일이 다 설명할 수도 없을 정도죠. 어쨌든 뼈가 부서져라 악착같이 일하신 덕에 어머니는 아들 둘을 무사히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 먹고 안 쓰고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돈으로 평생 소원이던 집 한 칸을 마련하셨는데요. 어머니가 알고 보니 부동산 보는 눈이 좀 있으셨던 듯해요. 첫 집 장만 이후 어머니는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나섰고 없는 돈 있는 돈 끌어모아 산 집 한 채가 두 채가 되고 세 채가 되더니 결국 30억 건물의 주인이 되셨죠. 한마디로 저희 시어머니가 대단한 알부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30억 건물주라고 해도 저희 시어머니는 사실 부티가 풀풀 나는 그런 분은 아니셨어요.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냥 평범한 동네 할머니였죠. 평생 돈을 모으기만 할 뿐 쓸 줄은 몰라서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는 법도 없었고 또 전 재산이 건물에 묶여 있어서 현금 자산 같은 건 아예 없으셨거든요. 한 달에 몇백 정도 되는 월세 수입은 건물 관리를 겸해서 아주버님이 관리하셨고요. 그래서 형님네랑 저희가 한 달에 얼마씩 어머님 용돈을 드렸는데요. 어머니는 그것도 필요 없다며 거절하셨어요. 내가 돈 쓸 데가 어디 있니? 먹고 싶다는 건 큰애가 다 해주고 큰아들 집에서 집세, 수도세, 전기세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데 돈이 왜 필요해? 그니까 나 용돈 주지 마라. 엄마, 그래도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생활을 해요? 이제 형이나 저도 돈 잘 버니까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시고 카페에 가서 커피도 한 잔씩 사드세요. 미쳤냐? 그 쓴물을 돈 주고 마시게? 돈이 썩어 나가도 난 그거는 못 사 먹겠더라. 그래도 비상금으로 갖고 계세요. 못 이기는 척 아주버님과 남편이 주는 돈을 받아 넣으신 어머니는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명절이나 생일날 손주들 용돈으로 주시곤 하셨습니다. 워낙 근검절약이 몸에 밴 분이라 그런지 정말 10원짜리 하나 허투루 쓰는 법이 없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정말 뜻밖의 말씀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날은 형님이 맛있는 거 해줄 테니 오라고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간 날이었는데요. 제가 케이크를 사갔더니 어머님이 대뜸 저보고 이러시는 겁니다. 얘 둘째야, 이런 거 뭐하러 사오니? 어머니 드시라고 사왔죠. 드셔보세요. 난 이런 거 안 먹어도 되니까 돈으로 다오. 네? 돈이요? 어머니는 돈 필요 없으시다면서요. 나도 돈 쓸 때가 생겨서 그런다. 어머니의 뜻밖의 요구에 형님과 전 화들짝 놀랐죠.
어머니, 돈 어디다 쓰시려고요? 돈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되죠. 어디다 쓸 건지 말해야 주냐? 왜요? 말씀하기 곤란하세요? 나도 사생활이 있는 거 아니냐. 애들도 아니고 용돈 어디다 썼는지 꼬박꼬박 검사받아야 할 것 같으면 돈 안 받고. 아유, 아니에요. 어머님, 검사 안 하고 더 드릴게요. 그럼 동서네랑 저희랑 매달 드리는 용돈을 조금 더 올려드리면 되겠죠? 어때, 동서? 괜찮지? 네, 그럼요. 그리고 그날 밤 퇴근해 돌아온 남편에게 전 당장 낮에 있었던 일을 알렸죠. 어머님이 용돈을 올려달라고 하시더라. 우리가 매달 드리는 돈이 좀 부족하신가 봐. 뭐? 아유, 있는 돈도 다 못 쓰고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펄쩍 뛰시던 분이 웬일이야? 글쎄, 친구라도 생기신 거 아닐까? 당신이 우리 엄마를 몰라서 하는 소리야. 나는 50평생 우리 엄마가 친구 만나는 거 본 적도 없어. 그때 나쁜 생각이 남편의 뇌리를 스쳤나 봐요. 자려고 누웠던 사람이 갑자기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나 앉는 겁니다. 설마 어디 아프신 거 아닐까? 그래서 자식들한테 말 못하고 끙끙 앓다가 혼자 병원 가시려고 돈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닐까? 그건 아닐 거야. 어머니 건강하시잖아. 오늘도 보니까 기운도 좋으시고 걸음도 잘 걸으시던데? 속으로 병난 걸 겉으로 봐서 어떻게 하냐? 안 되겠다. 내일 당장 엄마한테 가봐야겠어. 못 말리는 효자 남편 극성에 전 다음 날도 어머님 댁에 끌려가게 됐죠. 어머님 댁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이 어머니를 붙들고 울먹이며 물어보는데 좀 오버한다 싶을 정도로 수선을 떨더라고요. 엄마, 어디 아파? 아프면 나한테 말을 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얘가 아침부터 쳐들어와서 왜 이래? 누가 나 아프대? 나 아픈 데 없어 이놈아. 그럼 돈이 왜 필요한데? 평생 돈 달란 소리 한 번도 안 하셨잖아. 난 돈 좀 쓰면 안 되냐?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악착같이 산 세월을 돌아보니까 이제는 좀 여유 있게 남들 사는 것처럼 살고 싶다. 왜? 너무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니도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보셔야죠. 그렇지?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너희한테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 네? 누구를요? 모두들 어머니의 뜻밖의 말에 또 한 번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용돈 올려달라는 말씀도 모자라서 누굴 소개해 주겠다니 정말 놀람의 연속이었죠. 어머니는 그런 자식들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다음 주 토요일에 누굴 초대했으니까 손님 맞을 준비를 하라시며 어안이 벙벙한 저희를 두고 어디론가 외출을 하시더군요. 남편은 깜짝 놀라 형님을 붙들고 이것저것 캐묻기 시작했어요. 처음 보는 어머니 모습에 적잖이 충격을 받은 눈치더라고요. 하긴 평생을 한결같던 자기 엄마가 갑자기 딴 사람이 된 것 마냥 행동하니 충격받을 만도 하겠죠. 형수, 엄마 어디 가신 거예요? 원래 저렇게 외출을 하셨었나? 요즘 가끔 나가시더라고요. 어디 가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물어도 답도 없으시고요. 근데 우리 엄마가 저런 반짝이 옷을 입었던가? 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머님이 얼마 전에 옷 필요하다고 하셔서 제가 몇 벌 사드렸어요. 화려한 스타일 찾으시더라고요. 뭐요? 화려한 스타일? 우리 엄마 진짜 이상하네. 옷이 날개라고 예쁜 옷 입으시니까 화사하고 보기 좋기만 한데 왜 그래? 당신은 어머님이 맨날 아들들이 입다 버린 티조가리나 입고 계셨으면 좋겠어? 아무래도 안 되겠다. 형한테 얘기해서 어머니 찾으러 나가봐야지. 당신 마마보이야? 진짜 왜 이래? 어머니도 좋은 분 만나신 모양인데 좀 지켜봐. 괜히 방해해서 산통 깨지 말고. 근데요,
사실 어머님이 좋은 분 만나신 것 같다는 제 말은 생각 없이 그냥 한 말이었고, 어머님한테 정말로 누가 생겼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손님이 오시기로 한 주말 전 제 말이 사실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평소엔 그렇게 근엄하던 저희 어머니가 아침부터 집 청소를 하면서 유행가 사랑 노래까지 흥얼거리시더라고요. 음식은 또 어찌나 신경을 쓰시던지 제가 형님이면 부담돼서 도망가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네야, 음식 준비 잘 돼가니? 네, 거의 다 됐어요. 잘해야 된다. 그분 입맛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까다롭거든. 음식은 걱정 마세요. 냄새부터 벌써 맛있어요. 근데 누가 오시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지 진짜 궁금한데요? 제 질문에 어머니 얼굴이 발그레해지면서 말없이 미소만 지으시는데 꼭 소녀 같더라고요. 70이 넘어도 여자는 영원히 소녀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그리고 잠시 후 시어머니를 소녀로 만들어준 문제의 손님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남자를 보고 저를 비롯한 가족 모두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그 남자는 어머니의 남자친구라고 보기에는 생각보다 너무 어렸던 겁니다. 머리는 희끗하게 새어 있었지만 그는 전혀 노인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탄탄하게 단련된 근육질 몸에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이었죠. 안녕하세요, 김 여사님. 이렇게 집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박 선생님. 여기는 제 아들이랑 며느리들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하고는 어떻게 아는 사이신지. 아이, 나 어머니 남자친구입니다. 예? 남자친구라고요? 아이, 어머니보다 훨씬 아래신 것 같은데. 아이,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요? 저는 말년에 찾아온 이 사랑이 너무 소중해요. 김 여사님은 제 끝사랑입니다. 그래, 요즘은 연하남이 유행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엄마 남자친구 잘 모셔. 어머니보다 4살이 어린 박 선생님은 젊어서 큰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은퇴해서 노후를 즐기고 계신다고 했어요. 아직 60대인데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고 성격도 둥글둥글한 것이 처음 만나는 저희들과도 스스럼 없이 웃고 대화하는 유쾌한 성격의 소유자였죠. 내가 프랑스 요리 좋아한다고 했더니 이 김 여사님이 특별히 준비하셨나 보네요. 음식이 꼭 프랑스 가정식 같은 게 유럽에 있을 때 생각이 납니다. 진짜 잘 먹겠습니다. 외국 생활 오래 하셨나 봐요. 사업한다고 워낙 외국을 안방 드나들듯이 들락날락해서 입맛이 변했어요. 난 이상하게 한식보다 이런 외국 음식이 더 입에 맞더라고. 워낙 취향이 세련돼서 그렇지 뭐. 많이 잡수세요. 여기서 저녁까지 먹고 천천히 놀다 가요. 취향도 말투도 세련되고 고상한 박 선생에게 어머님은 진짜 푹 빠지신 것 같았어요. 아들 며느리가 있는 자리에서도 스스럼 없이 애정 표현을 하시는 게 진짜 젊은 커플들과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두 분 어디서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그런데 가벼운 저의 질문이 그렇게 큰 파장을 몰고 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대답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거였어요. 너희 동서가 소개해 준 거잖아. 몰랐니? 큰애가 얘기 안 하든. 네? 뭐라고요? 형님이요? 저를 비롯해서 아주버님과 남편까지 깜짝 놀라서 일제히 형님을 쳐다봤는데요. 정작 당사자인 형님은 표정 변화 하나 없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어머니 남자친구 생긴 거 아니냐고 그렇게 물어봐도 속 시원히 대답 한 번 안 하더니 어쩜 그렇게 시치미를 뚝 떼고 모른 척 할 수 있었는지 형님이 왠지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달까요?
전 배신감에 형님을 원망하는 투로 말했죠. 형님, 그동안 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제가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당신 나한테는 귀뜸을 해줬어야지. 다 알고 있었으면서 너무하잖아. 제가 소개해드린 건 맞지만 어머님 사생활이니 어머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아, 형수님, 왜 갑자기 우리 엄마한테 남자를 소개하셔서 늦바람이 무섭다는데 우리 엄마 어떡할 거예요? 서방님, 어머님이요. 아버님 먼저 보내시고 40년을 여자가 아니라 두 분 엄마로만 사셨어요. 이제라도 좋은 분 만났으니 다행이잖아요. 아들 둘이 남편 노릇 대신할 것도 아니고. 형님이 따끔하게 한마디 하니까 남편도 아주버님도 찍소리 못하고 입을 다물더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 선생만 흐뭇하게 웃으며 형님을 칭찬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최고 효도는 홀로 된 부모님 짝 찾아주는 거라던데 이 큰 며느님이 뭘 좀 안 해요. 김 여사, 큰 며느리 한번 잘 얻으셨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주무시는 틈을 타 비상대책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아주버님과 남편은 그 박 선생이란 사람이 정말로 마음에 안 들었는지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당장 어머니 말려야 해. 어디서 뭐 하던 작자인지도 모르는데 어머니 앞에 그렇게 둘 순 없어. 맞아, 형. 그 사람 꼭 사기꾼 같지 않아? 인물만 훤해가지고 멋모르는 할머니들 꼬시고 다니는 모양인데 우리 엄마가 당하는 꼴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맞다. 어머니한테서 돈 냄새를 맡은 모양인데 우리가 바보냐? 절대 그냥은 안 당하지. 형님, 그 박 선생이라는 분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그분 이상한 분 아니야. 돈이 궁해서 어머니 재산 노리고 접근한 사람도 아니고. 그분 아주 유명한 사업가야. 나 대학원에서 인문학 강의 같이 듣는 수강생 동기라고. 당신은 제정신이야? 명예롭게 일부 종사하던 우리 어머니한테 왜 남자를 소개시켜?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닌데 무슨 일부 종사 타령이야? 어머니가 일부 종사하면 당신이 열려문이라도 세우려고? 어머님 행복이 제일 중요하잖아. 아까 어머님 얼굴 못 봤어? 그러게요. 아이, 나 좀 충격받았어. 우리 엄마 그렇게 웃는 얼굴 처음 본 것 같아. 어머님이 남자친구 사귄다고 해서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니까 다들 잔말 말고 일단 지켜봐요. 어머님한테 반대한다 어쩐다 입도 뻥끗하지 말고. 알았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형님 말씀이 100번 맞는 것 같더군요. 박 선생 앞에서 수줍은 소녀 같은 미소를 짓던 어머님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저 역시 더 이상 어머님의 사랑을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켜보라는 형님 말처럼 저희들은 어머님의 연애를 조용히 지켜봤죠.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문제가 터지고 말았어요. 글쎄 사귄 지 6개월 만에 박 선생이 짐을 싸들고 시댁으로 밀고 들어온 겁니다. 박 선생님, 설마 여기서 사시려고요? 네 집도 아닌데 왜 네가 참견이야? 와, 지금 두 분이 동거를 하시겠다는 건데 이건 진도가 너무 빠르지 않나요? 동거는 무슨... 박 선생님 댁에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하게 돼서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지내시라고 했어. 아이, 당분간만 신세 지는 겁니다. 당분간이요. 호텔보다야 여기가 낫지 않겠어요? 아유, 그럼요. 여기 집이 있는데 뭐하러 호텔을 들어가요.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히 계세요. 저야 주말에나 가끔 얼굴 비치고 시댁엔 자주 오지도 않을 뿐더러 시댁에 와서도 형님이 차려주는 밥이나 얻어먹고 설거지나 조금 하는 수준이니 사실 두 분의 동거가 저에게는 별 타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님 입장에서는 얘기가 달랐어요. 형님은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모자라서
졸지에 시어머니 남자친구까지 모시게 된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게다가 박 선생 취향이 어찌나 까다로우신지 아침에는 밥 대신 호텔 뷔페 같은 조식을 차려라, 커피는 생원두를 직접 볶아서 갈아라, 자기는 피부가 예민하니까 빨래는 섬유유연제를 쓰지 말고 식초물로 헹궈라 등등 온갖 요구로 살림하는 사람을 괴롭히더라고요. 옆에서 보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할 정도로 성가시고 까다로운 주문들이 계속됐는데요. 놀라운 건 우리 형님이 그 유난스러운 박 선생 취향을 다 맞춰줬다는 겁니다. 전 너무 화가 나서 형님한테 그러지 말라고 한 소리 했죠. 막말로 아직 시아버지도 아닌데 삼시세끼 밥 먹여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자기가 뭔데 형님을 막 마음대로 부려먹어요? 다 들어주지 말고 못한다고 해요. 나 노인네들 모시는데 이골난 사람이잖아. 그까짓 거 원하는 대로 해드리지 뭐. 형님,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돈 때문이에요? 어머님도 너무하시지. 유산 상속을 빌미로 며느리한테 할 거 못할 거 다 시키시고 세상에 남자친구 빨래까지 시키는 시어머니가 어딨냐고요. 나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네? 그럼 뭐예요? 아주버님 때문에? 아니, 어머님이 좋아하시잖아. 전 형님의 그 대답에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형님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세상에 시어머니를 이 정도로 생각하는 며느리가 또 있을까요? 전 조용히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가 끝날 때까지만 머물겠다던 박 선생은 2달이 넘도록 돌아갈 생각을 안 하더군요. 어차피 가족도 없이 혼자 살던 몸이라 그쪽 집을 정리하고 합가할 거란 얘기도 들려왔고요. 저희들 모두 어머니 눈치만 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주말 가족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난데없이 형님이 절 호출해서는 수제비 반죽을 하자는 거예요. 갑자기 웬 수제비요? 날도 더운데. 아버님이 드시고 싶다잖아. 잠깐만요. 웬 아버님? 호칭이 왜 그래요, 형님? 어머님이 그렇게 부르라시네. 동서도 박 선생 부를 때 호칭 조심해. 으아, 난 아버님 소리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큰 난리는 식사 후에 벌어졌습니다. 난데없이 시어머니가 아주버님께 건물 월세가 들어오는 통장을 내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동안은 귀찮아서 큰애 너한테 다 맡겼는데 이제는 내가 챙겨볼까 싶어. 내 건물이기도 하고 또 새 식구도 생겼고 하니까 우리가 관리하련다. 새 식구라니요? 저번이 아버지라도 됩니까? 너 엄마랑 같이 사는 분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호적 정리만 안 됐다 뿐이지. 엄마 남편이야. 저는 인정 못해요. 저 사람 신원도 불확실하고 어머니한테 왜 접근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봐, 큰아들. 자꾸 날 못 믿겠다고 하는데 나 아주 불쾌해. 내가 어떻게 해야 믿겠어? 호적 등본이라도 떼다 줄까? 아니요.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이 집에서 그만 나가세요. 뭐야? 네가 뭔데 내 집에 온 사람을 나가라 말아야? 내 집에 얹혀 사는 건 너니까 네가 나가. 엄마, 진짜 이럴 거야? 뭐 하는 놈인지도 모르는 사기꾼한테 빠져서 아들들 버리는 거야?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아버지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40년을 네 아버지 제사 모시면서 내 할도리는 다 했어. 더 이상 뭘 어쩌라고. 나도 죽기 전에 이 사람이랑 알콩달콩 살아보고 싶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월세 통장을 내놓으라는 말에 결국 폭발한 아주버님은 어머님과 소리 높여 큰 싸움을 벌였고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난 시어머니는 우리를 전부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엄마 진짜 너무하네. 이제 아들도 안 보시겠다 이건가?
의절하자는 거야, 뭐야? 내가 알던 엄마가 아닌 것 같아. 박 선생인지 뭔지 그 사기꾼이 엄마를 완전히 세뇌시킨 것 같아. 엄마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어. 법대로요? 예, 재수씨. 변호사 친구 만나서 법적으로 저 사람 엄마한테서 떼놓을 수 있는지 방법을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그래, 형. 난 경찰 친구한테 신원조회 좀 부탁해볼게. 그런 건 불법이에요. 꿈도 꾸지 말아요. 게다가 어머님 성격에 맞부딪히면 더 큰일 나요. 진짜 우리랑 완전히 연 끊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숙이고 들어가야 한다니까. 맞아. 그러다 엄마가 우리랑 의절하고 박 선생이랑 혼인신고라도 하면 엄마 재산 다 그 인간한테 넘어가는 거잖아. 그럼 어떡하죠? 동서랑 서방님은 일단 집으로 돌아가. 어머님 화나신 건 우리가 어떻게든 풀어볼 테니까. 남편과 저는 착잡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님과 제대로 한판 붙은 아주버님과 형님이 걱정됐지만 거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었거든요. 전 너무 속상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조금 까다롭고 깐깐해서 시집살이가 아예 없었다고는 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마음 넓고 인성 좋은 형님의 지휘하에 나름 평화롭고 화목한 10월되었는데 웬 남자 하나 때문에 가족의 평화가 처참하게 깨져버리다니 허무하고도 슬프기까지 하더군요. 사실 이렇게 돈 문제 때문에 어긋나거나 깨진 가족관계는 다시 회복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전 시어머니와 남편 형제가 다시 화해할 수 있을지 전전긍긍하며 형님의 연락만을 기다렸죠. 그리고 얼마 후 형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요. 다 잘 해결된 건지 목소리가 밝더라고요. 형님, 왜 이제야 연락을 주세요?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이제 화도 다 풀리시고 괜찮아지셨어. 아, 다행이다. 저 걱정 많이 했어요. 아주버님이랑도 다 화해하신 거죠?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 말에 해당 사항 없어. 어머니가 끝끝내 이기셨다고. 우리가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었다니까. 정말요? 우리 어머니 성격 진짜 대단하시네. 식사 거부하시고 돌아가신다고 눕는 걸 어떡해? 자식이 못 이기는 척 져드려야지. 그래서 월세 통장은 어떻게 됐어요? 어머님 도로 드렸지 뭐. 아, 아주버님은 그것만은 안 된다고 펄쩍 뛰셨는데 결국 내놓으셨구나. 그 돈 아깝지 않으세요? 아깝긴. 그게 어디 우리 돈인가? 원래 어머니 돈인데 당연히 드려야지. 말도 안 돼. 형님은 어쩜 그렇게 천사표예요? 저도 이렇게 속이 쓰린데 그 돈이 왜 안 아깝냐고요. 피 같은 돈이 생판 남한테 넘어가게 생겼잖아요. 주인 찾아간 거지 뭐. 형님 진짜 너무 답답하네요. 박 선생은 뭘 하셔요? 아버님은 별 말씀 없으셔. 그냥 잘 계시지. 그런 일을 당하고도 박 선생을 꼬박꼬박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형님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은 지금 아버님 소리가 나와요? 그 사람 때문에 부모 자식이 의절할 뻔했는데. 형님, 그 사람 비위 맞춰주지 마요. 형님이 자꾸 맞춰주니까 박 선생이 집에 갈 생각을 안 하잖아요. 아, 어머님도 진짜 너무하시네. 정말 그 양반이랑 혼인신고라도 하시겠다 이건가? 동서는 나이가 들면 사랑의 감정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그런 건 아니지만. 동서는 나이 안 먹을 것 같아? 노인도 몸만 늙고 쇠약해졌을 뿐이지 감정은 젊은 사람이랑 똑같아. 어머니 마음속에도 아직 사랑의 감정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나는 어머님 사랑 응원하고 싶어. 그 사랑 때문에 자식들이 힘들어지는 건 어쩌고요. 당장 형님만 봐도 느닷없이 시아버지 시집살이까지 하게 됐잖아요. 돈도 다 뺏기고. 글쎄 나는 괜찮다니까.
자꾸 그런 소리 할 거면 동서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우리 집에 오지도 말고. 예? 아니, 전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형님이 걱정돼서 그런 건데. 내 걱정할 필요 없어.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동서도 나한테 신경 쓰지 마. 당분간 우리 얼굴 보지 말자. 전 너무 놀랐습니다. 그 순하고 착하던 형님이 저에게 큰 소리를 낸 건 정말 결혼한 이후로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제 마음도 모르고 무조건 어머님과 박 선생 비위만 맞추고 있는 형님이 답답하기도 하고 시어머니의 연애 같은 골치 아픈 일에 더는 휘말리고 싶지도 않아서 저도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시댁 일에는 신경을 딱 끊고 살았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에게 다시 연락할 일이 생겼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어머님 생신이었기 때문이죠. 지난번에 서로 안 좋게 전화를 끊은 것 때문에 다시 연락하기가 영 망설여졌지만 한 살이라도 어린 제가 먼저 사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는 용기를 내서 형님께 전화를 했어요. 형님, 저번엔 죄송했어요. 저 때문에 마음 많이 상하셨죠? 전 형님이 아직도 화가 나 있지는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마음 넓고 성격 좋은 우리 형님답게 시원시원하게 제 사과를 받아주더라고요. 동서도 참, 무슨 그런 일로 사과를 해.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건데. 동서 마음 다 알아. 나 고생할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 동서한테는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아유, 제가 뭐 한 것도 별로 없는데요. 내가 말했잖아. 동서가 생겨서 너무 좋다고. 동서가 언제나 내 편 들어주는 거 다 안다니까. 전 형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완전히 감동했습니다. 사실 동서지간은 남편 때문에 생긴 관계일 뿐 남이나 다름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동서들끼리는 시댁 문제나 돈 문제, 제사 등등 예민한 일들로 얽혀있기 때문에 서로 시기 질투하며 싸우거나 관계가 틀어져서 아예 안 보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데 우리 형님은 늘 저에게 더 양보하고 본인이 더 희생하면서 마치 저를 친동생처럼 대해주니 늘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어쨌든 제가 엄한 시어머니 밑에서도 편하게 시집살이를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형님 덕분이니까요. 그래서 전 다가오는 시어머니 생신은 형님 편하시게 제가 주도적으로 준비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형님은 이번 어머님 생신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그동안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 많았는데 형님도 좀 편히 계셔야죠. 그런데 돌아오는 형님의 대답이 너무 예상 밖이라 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올해는 어머님 생신상 안 차려도 돼. 어머니가 안 계시거든. 사실 지금도 집에 안 계셔. 네? 어머니 어디 가셨는데요? 아버님이랑 크루즈 여행 가셨어. 어? 저희한테는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요? 언제 가신 건데요? 갑자기 결정된 거야. 두 분이 좀 길게 여행 다녀오고 싶으시다고. 네? 그게 무슨... 아니, 그래서 언제 오시는 거예요? 글쎄, 유럽 한 바퀴 돌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꽤 걸리지 않을까?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갑자기 크루즈 여행을 가셨다는 얘기를 남편에게 전했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며 급히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연세가 있으신데 장거리 여행을 말도 없이 떠났다고 하니 걱정이 됐던 거죠. 그런데 남편이 아무리 전화를 걸어봐도 이상하게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야? 전화를 꺼놓으셨나? 왜 전화가 안 돼? 배 위라서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거 아닐까? 뭔 소리야? 그 큰 배에 와이파이가 왜 없어? 돈 주면 다 되지. 근데 왜 전화가 안 되지? 박 선생인지 뭔지 그 인간이랑 노느라 자식들 생각은 안 하시는 거겠지. 노인네들 연애하는 거 아주 주책이다 싶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럴 줄은 정말 몰랐다니까.
성질 내지 마. 시차가 안 맞아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 내일 새벽에 내가 다시 전화해 볼게. 그러나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어머니의 전화는 계속 꺼져 있더군요. 불안한 마음에 저와 남편은 시댁으로 달려갔죠. 형수님, 혹시 박 선생 연락처 알아요? 우리 엄마랑 통화가 안 돼서 박 선생한테라도 한번 해보려고요. 그런데 형님이 늘 그렇듯 온화하고 사람 좋은 미소로 부드럽게 웃으며 본인 휴대폰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한테 문자 왔어요. 잘 지내신다고. 어머, 그래요? 어디 보자. 진짜네? 어젯밤에 온 문자네? 배 위에서 전화 연결이 뭐 육지처럼 빵빵 되겠어? 전화 통화는 어렵고 문자는 가능한가 봐. 문자 보내면 아마 답장은 올 거야. 그렇구나. 괜히 걱정했네. 그때였어요. 형님의 문자를 보며 안도하던 그 순간 저는 시댁의 분위기가 뭔가 묘하게 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찬찬히 살펴보니까 여기저기 나와 있던 안마기며 운동기구 같은 어머니 물건들이 이상하게 싹 치워져 있더군요. 게다가 형님은 어머님 옷을 모조리 꺼내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형님, 여기 있던 안마기랑 런닝머신 어디 갔어요? 어머님이 새 걸로 바꾸고 싶으시다고 해서 중고시장에다 팔았어. 아, 그렇구나.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왜 어머니 옷을 다 꺼내서? 아, 이거? 어머님 안 계실 때 못 입는 옷들 싹 정리하려고. 깔끔하고 좋잖아. 그때 전 형님의 미소 띤 얼굴에서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어요. 형님의 가벼운 손놀림과 기분 좋은 웃음에서 평소와는 조금 다른 섬뜩함을 느꼈달까요? 그리고 곧 제 인생을 뒤흔들고도 남을 엄청난 사건이 우리 가족을 덮쳤습니다. 늦은 밤 갑자기 울리는 휴대폰 벨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2시도 넘은 시간에 그것도 모르는 번호로요. 잘못 걸린 전화 아니야? 아이, 누가 술 먹고 번호를 잘못 누른 거겠지. 천하태평으로 잠에 빠진 남편과 달리 저는 불안감에 휩싸여 전화를 받았는데요. 전화기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뜻밖에도 시어머니였습니다. 둘째냐? 어머, 어머니, 안 그래도 연락 기다렸어요. 거기 어디예요? 한국엔 언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잔뜩 숨을 죽이고 작은 소리로 속삭이듯 다급하게 말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예, 나 좀 빨리 데리러 와줘. 여기 요양병원이야. 에? 여행 가신 분이 갑자기 웬 병원? 어디 아프세요? 길게 통화 못한다. 빨리 와서 나 좀 살려줘. 시어머니는 살려달라는 말을 남기고 급히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갑자기 닥친 상황에 머리가 멍해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남편을 깨워 상황을 설명하고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로 보내온 주소지로 급히 차를 몰았죠. 정말 엄마였어? 아이, 엄마가 살려달라고 했어? 잠에서 깨 얼떨결에 끌려 나온 남편은 같은 질문만 몇 번 되풀이하더니 이내 입을 닫아버렸어요. 저도 이렇게 피가 마르는데 아들인 남편은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어요. 그렇게 저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차로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인적이 거의 없는 산속에 위치한 허름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둑한 새벽녘이라 그런지 병원 건물은 더욱 을씨년스러워 보이더라고요. 한 발짝도 들이기 싫은 그곳에 정말 어머니가 있을까? 혹시 지난밤 어머니와 전화통화한 것이 꿈은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런데 저희가 병원 안으로 들어서자 병원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달려나와 저희를 막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 저희 어머니가 계시다고 해서 찾아오러 왔어요. 박순옥 씨가 여기 있나 확인 좀 해주세요. 가족관계 증명서랑
면회 신청서 가지고 오세요. 개인정보는 아무한테나 알려드릴 수 없어요. 여기 계신다는 전화를 받았다고요. 전화를 받으셨다고요? 여기는 전화 사용 금지인데요. 환자들한테 전화를 못 쓰게 하는 게 어딨어요. 당신들 여기서 환자들 불법 감금하는 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행패 부리시면 경찰 부를 겁니다. 그래요, 불러요. 제가 직접 부를까요? 아이, 그게... 저리 비켜요. 우리가 직접 찾아볼 거야. 어머니! 어머니! 저희 왔어요! 저희는 앞을 막아서는 관계자를 밀치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초점 잃은 눈으로 멍하게 누워있는 치매 환자들 사이에서 겁에 질린 채 울고 계신 시어머니를 발견했죠. 어머니, 얼른 나오세요. 왔니?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어. 당신들이 이렇게 멀쩡한 사람 감금하는 거 불법이야. 내가 다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렇게 해서 저희는 시어머니를 무사히 구해올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조금 야위긴 했지만 다행히도 특별히 다친 곳 없이 건강했어요. 정신도 멀쩡하셨고요. 저희 집으로 안전하게 들어온 시어머니는 그제야 안도하며 몇 주 동안 어머니에게 일어났던 충격적인 사건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박 선생 그 인간이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 큰 배를 타고 세계 일주 하는 거라고. 맞아요. 크루즈 여행. 저희는 전부 어머니가 크루즈 여행 떠나신 줄 알았어요. 짐 싸서 나오니까 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대. 날 보고 그걸 타래. 그래서 탔더니 그때부터 갑자기 모르는 곳으로 막 데려가더라고. 어디 가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세상에, 그거 완전 납치 아니에요? 박 선생은 뭐 하고요? 박 선생 그 인간이 나를 차에다 밀어 넣었어. 내가 미쳤지. 그런 사기꾼 인간한테 빠져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 이런 꼴을 당하다니. 그게 진짜예요? 이게 다 박 선생 짓이라고요? 그래, 그놈이 나를 요양병원에 입원시켰다니까. 이런 나쁜 놈. 박 선생이 날 보고 치매 노인네라고 하니까 병원에서는 제대로 된 검사고 뭐고 없이 그냥 나를 입원실에 가두더라. 내가 아무리 난 멀쩡하다고 집에 보내달라고 해도 치매 증상 때문에 헛소리한다고 믿어주지를 않는 거야. 몇 날 며칠을 얼마나 울었나 모른다. 나중에는 내가 진짜 치매에 걸린 건가 싶더라니까. 그래서 집사람한테 전화는 어떻게 한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새로운 요양보호사한테 몰래 부탁했지. 전화 한 번만 쓰자고. 시어머니는 새로운 요양보호사 아주머니께 정말 간절하게 부탁했던 것 같아요. 병원 관계자들의 눈을 피해 아주머니에게 어머니 얘기를 하고 또 했다고 해요. 여행 가자고 해서 따라 나섰는데 도착해보니 병원이었고 이 병원에 강제 입원당했다고요. 처음에는 요양보호사 아주머니도 어머니가 치매 증상 때문에 헛소리를 하는 건 줄 알고 무시했대요. 근데 어머님이 식구들 전화번호를 줄줄 외우는 걸 보고 결국 어머니 말씀을 믿어주셨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를 저렇게 잘 외우는 양반이 치매는 아닐 것 같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아주머니의 야간 근무날 몰래 휴대폰을 전해받은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던 거죠. 형수님한테도 전화해 보셨어요? 너희 형수한테는 일부러 전화 안 했다. 아니, 왜요? 여보, 형수님한테도 엄마 오셨다고 얼른 알려드려. 어머니 여행 가신 걸로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아니야, 전화하지 마. 네? 왜요? 큰애도 한통속이야. 네? 뭐라고요? 이거 전부 박 선생이랑 큰애랑 둘이 짜고 버린 일이라고.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이야기 때문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못 믿겠는 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말도 안 돼. 형수님이 왜?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러게요. 어머님이 뭘 잘못하신 건 아닐까요? 아니야. 내가 똑똑하게 들었다. 박 선생이 전화통화하면서 큰애 이름 부르는 소리 말이야. 큰애 이름이 정혜 아니냐. 분명 박 선생이 이렇게 말했어. 정혜야, 네 덕분에 이 양아버지 이제부터 호강하게 생겼다. 시어머니의 얘기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무 믿고 따랐던 형님이 박 선생과 짜고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장본인이라니 어머니가 들은 게 사실이라면 형님이 어머니한테 자신의 양아버지를 소개해 준 거잖아요. 평소에 너무나 믿고 따르고 존경하던 형님이라 그런지 그 충격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이럴 찐데 수십 년 세월을 한 집에서 함께 산 어머니의 배신감은 얼마나 클지 상상도 하기 힘들더군요. 형수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양아버지랑 짜고 우리 엄마를 감금했다고? 나는 이해가 안 돼. 형님이 도대체 어머님한테 그런 짓을 왜? 이유야 뻔하지. 내 재산 빼돌리려고 그런 거 아니겠냐. 박 선생 그 인간이 자꾸 내 건물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 월세 통장 보여달라, 자식한테 맡기지 말고 찾아와라 하면서 뒤에서 어찌나 보채고 들쑤시던지. 그래서 통장을 그 인간한테 줬어요? 응? 월세 통장 그놈한테 넘겼냐고. 안 그래도 그놈이 날 병원에 집어넣으면서 내 가방을 뺏어서 아주 이잡듯 뒤지더라. 내 통장 찾으려는 모양이지. 그러고 보니까 형님도 어머님 옷장도 싹 정리하고 어머님 짐도 다 빼는 것 같던데 통장 찾으려고 그랬나 보네요. 그래서 통장 어디 있는데? 그러자 어머니는 바지춤에서 통장을 쓱 꺼내시더군요.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쉽게 내줄 줄 알고? 속바지 속에 목숨 걸고 숨겨놨지. 잘했어, 엄마. 지금 당장 형수한테 가자. 형수고 뭐고 내가 가만 안 둬. 저희 부부는 그 길로 형님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형님은 저희와 같이 온 시어머니를 보자 얼굴이 하얘지더니 대뜸 무릎부터 꿇더군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어머니. 이번 일 전부 네가 꾸민 짓이 맞아? 박 선생이 너희 아버지 맞고? 어머니, 죄송해요. 형수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족으로 산 세월이 몇 년인데 우리 엄마를 사랑을 응원하네, 어쩌네, 듣기 좋은 소리만 하더니 엄마한테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소개해요? 서방님, 미안해요. 박 선생은 제 양아버지예요. 친정엄마가 저 처녀 때 박 선생하고 재혼했거든요. 엄마 돌아가시고 한동안 교도소에 있다 나와서 먹고 살기 힘들다기에. 심지어 전과자였어? 유럽에서 오래 살았다더니 교도소가 유럽입니까? 그래서 전과자 아버지랑 짜고 우리 엄마한테 접근한 거예요? 전 안 된다고 했는데 양아버지가 한 건 하게 도와달라고 하도 들볶는 바람에 진짜 어쩔 수 없었어요. 핑계대지 말아요. 형수도 돈에 눈이 멀어서 우리 엄마 재산 다 빼돌리려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를 바보로 하는 겁니까? 그래도 어머니가 남은 인생 행복하시길 바란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어머님도 저희 양아버지랑 데이트하면서 좋으셨잖아요. 뭐야? 형님,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형님 때문에 어머님이 얼마나 큰 위험에 빠졌는데 저희가 못 찾았으면 거기서 돌아가실 수도 있었어요. 어머님이 보내신 것처럼 가짜 문자까지 보내고 이건 진짜 명백한 사기예요. 말해봐. 대체 왜 이런 짓을 저지른 거야? 진짜 돈 때문에 그런 거야? 나도 그동안 노력한 거 보상은 받아야지.
당신한테 시집와서 내 청춘 시댁에 다 바쳤는데 뭐라도 얻어가는 건 있어야 하잖아. 어리석은 것. 나 죽고 나면 어차피 내 재산 전부 니들한테 돌아갈 텐데 그새를 못 참고 이런 무서운 짓을 저질러?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나도 좋은 시절 다 지나가는데. 당신이 이렇게 무서운 여자인지 몰랐다. 나는 너 같은 여자랑 하루도 같이 못 사니까 당장 이혼해. 그리고 박 선생이랑 이 여자 둘 다 경찰에 신고하자. 저희는 당장 형님과 박 선생을 경찰에 신고했어요. 박 선생은 자기 집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죠. 박 선생이 붙잡혔다는 소식에 어머니를 모시고 경찰서로 달려갔는데요. 박 선생 그 인간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아이, 김 여사님, 무사했네요. 뭐야? 네가 날 요양병원에 쳐놓고 그딴 소리가 나와? 김 여사, 아니 난 진짜 김 여사가 아픈 것 같아서 이 병원에 데려다 준 잘못밖에 없어요. 선처해줘요. 선처 좋아하시네. 끝사랑이라고 사람 꼬드겨 놓고 내 재산 빼돌리려고 한 주제에 나는 절대 용서 못해. 합의도 절대 없어. 김 여사, 제발 한 번만 봐줘요. 앞으로 내가 진짜 잘할게. 이 사람이 진짜 우리 엄마한테서 떨어져요. 결국 박 선생과 형님은 시어머니를 강제 입원시키면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가 인정되어 부녀가 나란히 법적 처벌을 받게 됐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형님은 아주버님께 이혼당하고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어 위자료까지 지급했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재산을 노리고 어머니를 유혹한 박 선생의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사기죄는 원래 재산상의 피해가 있어야만 인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 재산을 사기꾼에게 한 푼도 안 뺏기고 고스란히 지킬 수 있었으니 다행이다 싶습니다. 어머님은 갖고 있던 재산을 아주버님과 저희 부부에게 공정하게 나눠주셨어요. 어머님은 재산 때문에 큰 화를 입을 뻔했다면서 이제 정말 재산 문제에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죠. 형님의 빗나간 욕심 때문에 엄청난 불행을 겪을 뻔한 우리 가족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제야 겨우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앞으로 큰일을 당하신 시어머니를 잘 모시면서 더욱더 단단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